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신간도서인데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고은주 작가의 저항시인 이육사에 대한 최초의 장편소설 그 남자 이육사입니다. 이 책은 201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펴낸 곳은 문학세계사입니다. 역사적 인물의 소설을 쓴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작업일 텐데요. 특히나 이육사와 같은 고결한 존재에 관한 글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고은주 작가는 1999년에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 이 책은 2019년 노글리 평화상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고은주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역사 속의 인간 이육사와 관계 속의 인간 이육사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교과서 속에 박제되어 있던 민족 시인 이육사의 삶과 작품들을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친밀하게 알려보고자 써나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제강점기 1939년 가을 종로 뒷골목의 작은 서점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그의 여름 문장에 청포도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인이자 항일 저항단체의 비밀 요원인 그를 알아본 친구 덕분에 서점 여주인은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육사의 시를 좋아하는 서점 여주인은 어느 날 밤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를 골방에 숨겨주면서 밤새 긴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며칠 뒤 고마움을 전하러 찾아온 그와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로 그의 비밀스러운 행적에 동행하고 그가 요양을 떠난 경주에도 찾아가면서 그의 삶과 문학을 깊이 알게 되고 그에게 흠모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책 속의 화자, 비밀의 여인이 들려주는 저항시인 이육사의 치열한 삶과 강철 무지개 같은 시에 대한 이야기, 소설 그 남자 이육사를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릿빛을 한복 띠고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 강바닥에 깔려 있다가 갈대꽃 하얀 울을 스쳐서 장사의 큰 칼집에 숨어서는 귀양가는 손에 돛대도 불어주고 젊은 과부의 뺨도 희든 날 대밭에 벌레 소리를 가꾸어 놓고 회하늘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내 오면 불길할 것 같아 주아라. 그의 이름은 이육사라고 했다. 혹은 이월록, 이원삼 또는 이활. 무엇으로 불리든 그는 264였다. 수임번호 264, 264. 그는 40평생 17번 붙잡히고 갇혔다. 반도와 대륙을 오가며 항일운동에 투신했던 불령선인에게 체포, 구금, 투억은 하나의 일상이었다. 그중 첫 번째 옥살이에서 얻은 수임번호가 264. 1927년 그의 나이 23세일 때였다. 태어나면서 운명처럼 주어진 이름과 달리 필명이나 호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담아내게 된다. 그러한 이름을 수임번호로 지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고 산문을 발표하면서 그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퇴계의 후손으로 태어나
한학을 배우며 붓을 들었던 남자. 동경으로 유학하고 북경으로 유학하며 펜을 들었던 남자. 의열단이 남경에 세운 군관학교에서 총을 들었던 남자. 그 남자 이육사가 나의 골방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 방은 내게 감옥이 되었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부터, 목소리로부터, 눈빛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수인이 되었다. 그가 내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으로 향해 있었고 손가락은 어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총구에서는 종종 불꽃 같은 화약 대신 날카로운 언어가 뿜어져 나왔다. 나와의 첫 만남에서도 그러했다. 그저 아름다웠습니까?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거듭 물었다. 단지 아름답기만 했단 말입니까?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이 준비된 식탁을 떠올리며 꿈꾸는 듯 잠시 몽롱했던 나는 잠든 어깨를 툭 치는 듯한 그 서늘한 목소리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럼 또 뭐가 있어야 하나요? 아름다움 말고. 보다 못한 친구가 나섰다. 서점으로 들어서는 그를 알아보고 이육사 선생님 아니세요? 라며 호들갑스럽게 다가갔던 친구는 그가 목례만 하고 이내 서가로 눈길을 돌리자 유명인사 아니랄까봐 꽤나 쌀쌀맞네 라고 내게 귓속말만 했을 뿐이었다. 지난달 문장에 발표된 시 청포도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그에게 다시 다가간 건 나였다. 시의 도입부를 외워 보이기까지 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아이보리색 양복에 보타이를 메고 서양식 지팡이까지 짚고선 저 남자가 정말 이육사라고 확인하고 싶기도 했었다. 말쑥한 차림새로 안경을 쓰고 책을 살펴보는 모습은 비밀스레 독립운동하러 다닌다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종로 뒷골목 이 작은 책방에 들어올 사람조차 아닌 듯 보였다. 청포도를 노래한 시에서 아름다운 거 말고 또 뭘 느껴야 하지요? 포도맛? 포도 냄새? 아니면 낭만? 친구는 계속 시비를 걸었지만 그는 단정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만둡시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만두려 한다는 마음이 묻어나는 어투였다. 그것이 나를 자극했다. 곧 다시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가 서가의 책들을 둘러보는 옆모습은 나를 더욱 자극했다. 역시 선생님은 이 나라 여자를 좋아하시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처럼 조용하고 차분했으면 싶었지만 나는 그만 발끈한 어조로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반짝 빛나던 그의 눈을 보고 말았다. 틀림없이 나를 노려보던.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하는 그 글을 읽은 모양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고 놀랍게도 그의 눈빛은 그 사이에 온화하게 변했다. 방금 전에 분명히 나를 노려보았던 눈이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바로 그 글 모멸의 서가 참 잊히지 않네요. 조선 지식 여성의 두뇌와 생활이라는 부제까지 붙여서 신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었던. 나를 노려보던 그 눈빛의 잔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소리치듯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그건 보들레르가 한 말이지 저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뱉은 말들은 분명한 나의 말. 그러니 수습하듯 또 말을 이어나갈 수밖에. 네, 저는 그 말을 타쿠보쿠의 시로 알고 있었는데 덕분에 보들레르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글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경박한 유행을 쫓는 모던걸이지 이 나라 여자 전체가 아닙니다. 거듭 부인하는 그의 말투가 어느새 딱딱해지고 있었다. 정말 수습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시군요.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 왜 대뜸 이상한 말들이나 늘어놓았을까? 후회하고 있는데 또다시 친구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제목부터 일부 조선 지식 여성이라고 쓰셨어야죠. 오해할 만한 보들레르의 말을 서두부터 인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말았어야죠. 나와 함께 그 글을 읽으며 흥분했던 친구가 다시 그때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정이 고조되는 만큼 그의 목소리는 더욱 딱딱하게 굳어졌다. 보들레르를 인용하며 시작했던 그 글의 마지막엔 공자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 것 기억하실지. 후회한 것도 잠시 이번엔 내가 그만 흥분하고 말았다. 그 글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오른 까닭이었다. 네, 기억합니다. 원즉 원, 근즉 불손.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는 뜻이라지요. 그러니 소인들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친구의 눈이 화들짝 커졌다. 말하면서 내 스스로도 놀랐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처음처럼 노려본 건 아니었다. 무슨 말이든 한번 해보라는 듯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눈길에 이끌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모던걸이든 신여성이든 조선 지식 여성이든 모든 것이 그렇듯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그 중에 단점만 바라보며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에도 이른바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므로 일본이나 친일파에게로 향해야 할 분노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누리려는 본능,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조차 혐오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선 문화는 세계 문화의 일륜 같은 훌륭한 글도 쓰신 분이 제법 당차게 말을 하고 싶다 싶었으나 점점 열이 올라 마무리를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군요. 고맙소. 나의 서두 없는 의견을 너무 순순히 받아들여서 의아할 지경이었다. 이것 또한 그만둡시다의 다른 표현인가 싶기도 했다. 과연 그는 다시 서가를 둘러보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묵은 책을 뒤져보는 건 내 오랜 습관이요. 그래서 종로통은 뒷골목까지 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제야 내 눈에 띈 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고서점과 신간서점과 대여점까지 겸하고 있는 책방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게다가 동해 서점이라 그냥 지나치기엔 꽤나 낭만적인 이름이군요. 그쪽 바다를 좋아하는 나만의 개인적 낭만인지 모를 일이지만 혹시 그쪽이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기에 늘 그리는 곳이지요. 동쪽이라는 방향이 바다라는 장소가
늘 그렇게 꿈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명사 오십리 동의 잔물결은 가히 꿈이 될 만하지요. 깨끗한 일광은 해면에 접촉될 즈음 유달리 빛이 납니다. 저는 몇 번을 가보았어도 이리 그리우니 가본 이에게나 못 가본 이에게나 모두 그리운 곳이 동해인가 봅니다. 청포도 시에 등장하는 가슴을 여는 바다에서도 저는 동해를 떠올렸어요. 아직까지 제게 시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하다. 노래하셨던 초가라는 시는 고향을 그린 묵화의 이미지 그대로였고, 해당화 같은 뺨을 지닌 이국 소년이 등장하는 소공원이라는 시는 선생님께서 백공자 꼬리 위에 한북 퍼지는 한낮의 햇발을 제 눈앞에 선연히 펼쳐 보여주는 느낌이었답니다. 마음을 고백하듯 목소리가 떨렸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시를 읽으며 느꼈던 내 마음의 고백이긴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백을 무시하듯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여기 사회주의 책도 있습니까? 친구가 돌아서며 입을 삐죽거리는 게 보였다. 영락없이 극장에서 숨죽여 로맨스 장면을 지켜보다 김이 빠진 모습 같았는데 덕분에 나는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럼요. 이제 사회주의는 일반 상식 아닙니까? 넉살 좋게 책 광고의 문구까지 인용하며 나는 자본주의의 기교라든지 무상계급의 역사적 사명 따위의 책이 꽂혀있는 서가 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래도 소설이 제일 인기가 있겠지요. 신가는 주로 환선서점에서 보는데 거기 이광수나 김동인이나 시문의 소설이 최고 인기라고 합디다. 이런 작은 책방엔 심청전, 춘향전, 장한몽 같은 게 더 인기가 많아요. 근대 연애관이나 연애와 결혼도 여전히 잘 나갑니다. 러브레터를 모아놓은 사랑의 불꽃은 영원히 인기가 꺼지지 않을 듯도 해요. 우리의 대화를 외면하고 있던 친구가 다시 나를 돌아보며 피식 웃길래 나도 슬쩍 웃어주었다. 문득 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떠오른 것 같았다. 마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서가에서 문장 8호로를 찾아 펼쳐들었다. 내겐 그저 아름다웠던 시, 청포도를 다시 곱씹어 읽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두 손을 한뿍 적셔오는 포도의 촉감,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이 세팅된 식탁의 이미지만이 선연할 따름이었다. 연애시나 외우고 다닐 법한 모던보이 차림에 웬 꼬장꼬장한 선비 행세라니. 친구가 투덜거릴 때 나는 그의 반듯한 태도와 조용한 말투, 그러면서도 한 번씩 번뜩이던 눈빛을 떠올리며 맞장구 쳐주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게 자꾸 말대꾸를 하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지녔더라. 그래도 너무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하지는 마. 가게 손님인데.
다음엔 이원조 선생이랑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말하며 친구는 눈을 찡긋거렸다. 문인들의 아지트라는 명치정의 다방을 드나들며 알게 된 문학평론가 이원조를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친구는 먼발치에서 문인들을 구경이나 하는 문학소녀에 불과했다. 문학하는 이들이 낭만적인 연애 상대로 인기가 있었던 그 시절에 더구나 문학을 공부하고 있던 친구는 더더욱 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나 또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으므로 친구가 전해주는 소식은 늘 재미있고 반가워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1년 전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가 처음 들려주던 때에도 그랬다. 오늘 문인 기자들 모임이 있었는지 정말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봤어. 김기림도 보고 백석도 보고 나랑 같이 있던 애들도 그쪽 자리를 훔쳐보느라고 난리였지. 근데 내 눈엔 이원조 기자가 최고더라. 모란꽃 같다는 얼굴이 저런 건가 싶더라고. 그날 친구의 인물평은 그동안 주워들었던 얘기들과 예전에 봤던 인물에 대한 추억까지 결합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역시나 이원조는 황족의 손녀와 결혼을 했다지 뭐야. 유명 평론가인데다가 일제계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도 연달아 당선된 문사니 황실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탐을 냈겠지. 퇴계 이황 집안의 자제라던데 형과 동생까지 삼형제가 조선일보 기자라고. 참, 그 형이 이육사 시인이라더라. 대구 지국에 있다가 서울 와서는 글만 쓴다던데. 전에 네가 궁금했던 그 시인 맞지? 그랬다. 자오선 동인지를 읽다가 이육사의 시 노정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지난 잡지와 문해지를 뒤지며 이원조와 이육사의 글을 찾아 읽는 놀이를 시작했다. 보통학교 때부터 자매처럼 친했던 우리가 형제의 글을 찾아 탐닉하는 건 꽤나 재미난 일이었다. 이원조의 냉혹한 필력 앞에서는 낭만파도 감각파도 다 죽는구나. 내노라 하는 문인들한테 어쩌면 이렇게 혹독하게 비평을 하지. 글이 어려워서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펜을 아주 칼처럼 휘두른다는 건 느껴져. 동경 법정대에서 앙드레 지드를 연구했다길래 로맨틱한 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아우에 대해 떠들면 나는 형에 대해 이렇게 읊어대는 식이었다. 이 사람은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사평론에 문화평론에 번역까지 하네. 시사평론 쪽 글을 쓸 때는 아주 이활이라는 필명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서구적 교양을 보여주는데 시나 수필은 육사나 이육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감성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문화를 드러내고 있으니 과연 이게 다 같은 사람이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그러다가 그가 쓴 모멸의 서를 읽으면서 둘이 함께 흥분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현대 여성의 허영심과 예속적인 삶을 일반화하여 지적한 부분은 불쾌했으나 그 해결책으로 추정과 모방을 버리고 제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하라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면이 있었다. 결혼에 대한 우상화를 예리하게 지적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큰 공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벌써 신추라고 완연히 지금의 경성은 결혼 시즌이 돌아오듯이 거리를 걸어가면 무슨 관 무슨 원 할 것 없이 요리집 문전에는 거의 매일 한 곳도 빠짐없이 모군 모양의 결혼 피로 연회장이라는 간판을 보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합된 것이 이상적인 결혼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결혼의 중요한 것은 다이어 가락지고 결혼 의식인 것이다. 의식도 무슨 의식이 외국 사람의 결혼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직 조선에 없으니 말할 바 아니나 훨씬 간략한 의식으로 마친다 해도 될 것을 이것 좀 보라는 듯이 수백 수천의 돈을 들어가며 악을 쓰고 광고를 하는 것은 그것을 광고 결혼이라면 새로운 명칭은 될지 모르나 그 무슨 신화이며 우상화인가.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자신이 또는 그런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알맞게 살면 그만일 것을 그와 같은 의식에 구속되어 신성해야 할 일생에 두 번 잊지 못할 결혼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아무 사랑도 없고 이해 없는 배우자들이 혹은 구도덕의 희생자로서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결혼의 노예로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인간 모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지만 한창 결혼 상대를 물색하며 화려한 결혼식을 꿈꾸는 중인 친구는 나의 공감을 무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본인은 사랑하는 여성과 간략하게 결혼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 지난번에 신석초, 이병각 같은 이들과 어울리고 있는 이육사를 본 적 있다고 했잖아. 그때 문우들이 선생댁 자제라고 지켜 세우다가 조상 뼈다귀 작작 팔아 묵어라 놀리기도 했던 걸 보아하니 틀림없이 집안에서 정해준 처자와 사모관대의 패백에 시끌벅적 결혼했을 듯하구만. 그래도 그건 우리 전통 의식이잖아. 이 그래서든 결혼이든 뭐든 무분별한 신문화의 추종과 모방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반 타령이라는 거지. 조선이 망한 지가 언젠데 전통은 무슨.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입을 삐죽거리다가 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참, 내가 그때 얘기했었나? 이육사가 의열단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의열단? 나는 놀라서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요인 암살과 건물 폭파 등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그 의열단. 일제 군경과 관리들은 물론이고 친일파들도 그들을 무서워해서 의열단을 사칭하는 강도까지 등장했다던데. 그래, 불쑥 나타나서 폭탄 던지고 권총 들이대는 그 의열단 말이야. 그쪽을 좀 아는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친하게 지내는 문인들조차도 그 사람 행방을 모르는 때가 종종 있다더라. 책상 머리에 앉아 안경 고쳐 올리며 그리나 끼적일 듯한 얼굴을 하고서는 아무튼 참 알 수 없는 인물이야. 그가 우연히 나의 책방에 들어와 청포도와 신여성에 대해 토론했던 그때 지구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쟁에 몰두하는 소수의 강대국과 그들의 식민지가 된 다수의 약소국으로 세계가 나누어졌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서도 한일 합방이라 주장하며 수탈과 만행을 저질러 오던 일제는 이제 군국주의의 깃발 아래 우리를 전쟁의 노예로 만들고자 날뛰고 있었다. 총탄과 화약 냄새 가득한 지구에서 누군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귀한 시절이었다. 군가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를, 그것도 식민지의 예술가가 고단함을 딛고 노래한다는 것은 더더욱 귀했다. 그런데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 시가 단지 아름다울 뿐이었냐고 내게 물었다. 나라가 망하고 빈곤에 찌들려도 아름다움을 보는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아름다움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1939년 가을의 경성은
불균형이 빚어내는 가옷으로 혼란스러웠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